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6번째 주제이고요. 이제 현대사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돼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시기적으로만 보면은 끝이고요. 요 다음 단은 이제 뭐 통일 주제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여부를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46번째 테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읽죠? 마시티. 나의 도시, 요거를 이제 마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노래입니다. BTS 노래예요. 자, BTS의 마시티라고 불리는 요 노래의 가사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 전라남도 광주 베이비 나 발걸음 산으로 간대도 무등산 정상. 광주 무등산. 이 BTS의 제이홉이 요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고장, 자신의 고향을 이제 쭉 가사에 녹여놓은 거 봅니다. 자, 근데 이 BTS 정도면은 이 외국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노래를 보고서 당시에 이 외국에 많은 팬들이 이게 뭐지? 아몬가? 싶었대요. 맨 끝에 보면요. 모두 다 눌러라 062-518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외국 사람들 모르는 거야. 자,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 062는 이거 지역 번호구나. 예, 요 정도는 어떻게 뭐 좀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제 518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게 뭔지 외국 팬들이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대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한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이 오빠가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에 관심이 있었대요. 자, 이 사건 여러분도 알고 계신 사건이죠. 여기입니다. 예, 어디입니까? 광주죠.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사건이 벌어졌죠. 그와 관련한 게 5.18이었었구나.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예, 이 군인들이 일반 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었던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쭉 다른 나라 가볼까요? 여기는 어디냐?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양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때는 2021년 3월입니다. 이 지역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이 저항했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치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이전에 광주에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던 것처럼 여기 미얀마 양곤 수도 이곳에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요. 예.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막 합니다. 한국어 피켓을 들고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SNS에서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미얀마인들이 썼던 SNS예요. 군과 경찰이 시위대 190명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미얀마 민주정부를 인정해 주세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한국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요 도와달라는 거는요. 한국을 되게 좋아했었던 이 케이팝도 좋아하고 태권도도 좋아했었던 한 당시 소녀가 남겼었던 건데 얼마 뒤 군부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런 당시의 도움 요청은 놀랍게도 미얀마인들이 한국어로 작성을 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뭐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한국을 보고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예. K-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야? BTS 가사에 5.18이 나와. 그리고 또 K 콘텐츠 영화 이런 거 보니까 그와 관련한 영화들 이런 것들을 좀 접했어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말 동경의 대상인 거예요. 당시 시위 참여자가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민주화 혁명에 성공한 것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을 겪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6월 민주항쟁,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든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시아 각지에 이미 확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이런 현대사 역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영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인들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민주화 혁명에 성공한 국가,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한국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이때 이런 뉴스들을 또는 SNS 많이 접했거든요. 미얀마를 응원한다라는 이런 우리의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미얀마인들 한국어로 대한민국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많이 화답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당시 광주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당시 이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이런 각종 학살, 이것을 취재하러 왔었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기자에 의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영화로 예전에 나왔었던 택시 운전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김사복이라는 그분이었었거든요. 자, 이 외국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 김사복, 택시 운전사 그분이요. 그가 아니었으면 광주의 사실을 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알려진 덕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아시아 각지 또는 전 세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거죠. 이분이 이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취재에 의해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널리 알려지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이렇게 만들어온 민주주의 역사, 미얀마 또는 그 해외 각지로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전 세계 역사를 발전시키는 책임이란 게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경제는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바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라고 봤었어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어쨌든 당시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근데 뭔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좀 혼란스러워요. 독재는 조용해. 막 대립하고 막 민주주의 떠들고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냥 강력한 통치자가 딱 나와가지고 딱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거기 있어요. 어디냐? 저 북한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당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었던 상태에서 정제되지 않게 막 흘러나오다 보니까 난장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존의 장면 내각이. 당시 사람들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북한이랑 이렇게 하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위기의식도 있었겠죠. 당시 군부에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군사 쿠데타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5.16 군사정변이요.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들이 이러다가 북한 쳐들어온다.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우리 군부가 질서를 정리하고 다시금 군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명분 하에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 쿠데타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장면 내각은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정희가 중심이 된 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했어요. 박정희가 그때부터 대통령은 아니에요. 박정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명분이 뭐라 그랬었냐면요. 혼란을 수습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주고 군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직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요걸로 바뀌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관, 이 조직이 중심이 돼서 당분간 잠깐 우리나라를 좀 수습하고 정리하겠대요. 그리고 이들이 추진했었던 목표 중에 하나가 반공이에요. 반공.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국력이 또 밀릴 때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북한에 비해서 국력이 밀리고 있는데, 근데 아니 지금 이렇게 막 너무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반공이 제일 중요하다. 반공이 국시의 제1이다. 국시는 국가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공을 위해서 이 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 기하선상에서 막 허덕이고 있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 먹을 수 있게끔,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라는 두 가지 명분을 들 겁니다. 여기에 반공이 있고요. 경제 관련한 내용은 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는데 그 명분으로 삼았던 두 가지가 반공과 경제개발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수습하겠다라는 이유로 지금 정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는요, 헌법을 주도하여 개정하게 될 겁니다. 헌법이 기존에 내각책임제 헌법이었어요. 근데 내각책임제가 뭔가 이 혼란을 조장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개헌합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우리에겐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네, 직선제죠. 그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겠다. 그리고 국회는 두 개 두면 안 돼. 하나로 하는 게 좀 혼란을 방지한다. 국회 단원제예요. 기존에 양원제였잖아요. 대통령이랑 뭐 국무총리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각 책임제는 국회도 뭐 양원제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러면 혼란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헌법 개정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해야죠. 그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건데 놀랍게도 박정희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합니다. 왜 놀랍냐? 박정희는 처음에 약속했어요. 뭐 수습하고 돌아간다고, 군인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출마한 거야. 아니 왜? 전역을 하셨어. 군복을 벗었다. 민간인이 됐다. 그래요? 요 기간 동안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정권 잡고. 나름대로 박정희가 인지도를 조금 쌓았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친 거야.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이제 수습한다는 명분 하에 이제 알리고, 그리고 헌법 개정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구나. 본격적인 박정희 정부의 출범이다. 자,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추구했었던 게 반공하고 경제개발이라 그랬죠. 경제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경제개발은 농사짓던 기존의 우리 농업사회에서 공장을 만드는 산업사회로 개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공업 중심의 사회로 개편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장을 지으려면 돈도 필요해. 기술도 필요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만 지으면 되나요? 기반 시설들 만들어야 돼요. 항구도 만들고 뭐 철도, 뭐 도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았고 6.25 전쟁 거쳤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독재 정치 있었고, 이거 뭘 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외국의 해답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게서 받아오고 빌리자요. 그 다른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에요. 첫 번째 일본입니다. 자,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요, 당시에 관계 자체가 끊어져 있었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당시 미국은 우리가 일본과 수교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냉전 중심이거든요.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 그 냉전 대립의 여파로 6.25 전쟁을 거친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같은 소련 쪽이 아닌 우리 미국 쪽이니까 한국과 미국, 좀 어떻게 좀 해봐. 박정희 정부, 그래. 요거를 계기로 돈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일 회담을 개최하면서 일본 측 대표와 우리 측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김종필, 오이라 이 당시 양국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막 회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라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온대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돈을 주는 이름, 그 돈의 이름이 독립축하금이래.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돈을 준대요. 이게 뭐가 그렇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일본에게 받아와야 되는 돈이 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죄가 있어야 돼요. 독립축하금이라는 거는 생일 축하해 대한민국 뭐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배상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독립축하금을 받고 이제 사죄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기로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이후에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사죄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각종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문제도 막 걸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피해받았었던 거 개인적으로 배상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독립축하금 선물 줄게 앞으로 우리 일본에 대해서 피해받았다라는 거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걸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비밀 메모가 공개되면서 당시 시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나오게 돼요. 일본과 교류는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 옆나라고 언젠가는 교류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돈 좀 주세요. 축하해.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굴욕적이다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6.3 시위예요. 이 6.3 시위는요. 당시 일본에 대한 외교가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굴욕적인 한일 외교 관계 이거 그만해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럴 거면 하지 마라. 라는 시위가 벌어지게 돼요. 이게 박정희 정부 출범 초기에 벌어졌던 엄청난 시위였었어요. 예, 이 반일 감정은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게다가 당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생존자들 당연히 있었던 시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박정희 정부 선택은 뭘까요? 시민들의 이러한 반일 시위, 굴욕 외교 반대라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한일 협정을 체결해요. 일본과 수교를 맺은 거예요. 왜? 박정희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받아오자. 그래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라도 받아오자. 굶어 죽느니. 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자금들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자금 일부를 받아오기도 해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자,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이 뭔가의 전쟁에 휘말려요. 뭐냐? 베트남에서 베트남판 6.25 전쟁 같은 게 벌어져요. 여기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싸우고서 내전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이번에도 유엔을 결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미국이 미군 자체를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베트남에 미군을 투입하고 전쟁에 이제 개입해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쯤 되니까 미국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들 목숨을 왜 바쳐야 돼? 전쟁 반대한다. 미국이 곤혹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여기 참전을 거부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할 때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걸 본 거야. 미국이 곤혹스럽네.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베트남 파병이에요. 베트남의 전쟁에 우리의 군인들이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일단 미국이랑 돈독한 관계. 그 다음에 또 돈. 그치? 당시 주한미 대사였었던 브라운이 각서를 씁니다. 이게 브라운 각서예요. 뭐냐? 미국이 각서 써주는 거예요. 우리 미국은 한국에게 돈을 주겠다. 경제발전 대금, 군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금, 이런 자금들을 주겠다. 예. 그래서 원조를 받은 거예요. 일본과 미국과 일본, 이런 국가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소개할 건데요. 저기 독일 쪽, 지금 그 당시는 이제 서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파견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자금들을 어찌 마련하면서 경제 개발을 하나 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굴욕 외교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지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박정희는 그래서 4년 뒤 대통령 선거에 임기가 돼서 다시 출마하는데 재선에 여유 있게 성공을 해요. 그래,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박정희는요, 첫 번째 임기를 통해서 경제개발 이런저런 것들을 뭐 이것저것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여기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임기 이제 8년이 걸리겠죠? 예, 여기 끝나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았고, 나름대로 박정희가 뭐 추진하는 그래 뭐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스텝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임기 했고 두 번째 임기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하고 싶으면은 세 번째 임기죠. 헌법은 횟수 제한을 둡니다. 중임제, 이게 당시 헌법이었었어요. 중임제 여러분 앞서 배웠잖아요.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이거지.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돼. 아, 근데 왜 그럴까? 응? 권력만 갖고 있으면 왜 그럴까? 계속 하고 싶은가 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방법이 없나? 방법이 있죠. 뭐 헌법을 바꾸면 돼. 그러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앞서 이승만도 그랬잖아요. 헌법 개정을 밀어붙입니다. 뭐 3선까지 가능하다요. 세 번째까지 가능하다. 3선. 세 번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니까 당연히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겠죠. 밀어붙인 거예요. 명분은 뭐겠어요? 반공과 경제개발. 경제개발 계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바뀌면은, 대통령 바뀌면은 북한 김일성만 좋아한다. 위험할 수 있다. 아니 뭐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밀어붙여서 3선 개헌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요, 세 번째 임기를 위한 대통령 선거, 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게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 세 번째 임기를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 어떤 당인가 볼까요? 자, 이 야당이 이전의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전의 민주당은요,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 다 박정희한테 졌어요. 왜 그럴까 분석하는 거예요. 왜 박정희한테 계속 질까? 박정희가 당시에 50대예요. 대통령 50대면 꽤나 젊죠. 당시 야당 후보로 나왔었던 윤보선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연달아 했었던 60대였었어요. 나이가 많다. 박정희 50대면은 우린 더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 40대의 정치인들이 선봉에 서자. 이렇게 하거든. 당시에 야당이 신민당이에요. 신민당이라는 기존 민주당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40대 젊은 정치인이 있었어요. 누구냐?
김영삼과 김대중이에요.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이 둘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냐?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근데 이 김대중이요,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요. 당시에는 굉장히 젊었잖아요. 근데 이 김대중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폭탄 발표를 해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 지금 당시 대통령, 당시에 이 박정희 후보는 영구 독재를 꾀하고 있다. 총통제라는 외국의 이제 독재, 이 어떤 제도가 있어요. 이런 독재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제 당분간 민주주의 선거는 없을 것이다. 박정희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았지? 박정희가 호소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표를 주세요. 경제개발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큰 소환 차이로 당선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3선에 성공을 했죠. 3선에 성공해서 계속 가는 줄 알았죠. 근데 박정희 머릿속에는요, 김대중 안 되겠는데, 내가 대통령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김대중이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 이전 선거에서 야당 김대중 후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여러 가지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당선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좀 불안한데? 선거를 다음에 또 하면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1970년대 초인데요. 1969년, 요 바로 전쯤에 미국에서 엄청난 선언이 하나 나와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었거든요. 이 닉슨이 외교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런 걸 독트린이라고 해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발표가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앞으로 우리 외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발표하기를, 아시아 국가들아 잘 들어. 우리 아시아 국가죠. 아시아에서 우리 미국은 좀 빠질 거야. 필요한 거 빼고는 지원은 조금 해줄 수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뺄 거야. 미국이 소련과의 막 경쟁을 하는 게 이게 냉전 체제라 그랬죠. 체제 경쟁이요. 근데 이 체제 경쟁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미국이 당시 재정 적자가 점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주한미군들 이런 것들 좀 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누구와 접촉하냐? 중국과 접촉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중국이라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당시 소련과 긴밀했었거든요.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딱 보니까 난 소련이랑 대립하고 있는데 소련 밑에 있는 중국이 보니까 소련이랑 중국이랑 사이 안 좋네? 중국아, 나랑 좀 놀래? 중국이 미국이랑 손 살짝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돈 좀 줄여도 되겠다,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간 거거든. 이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런데 이 닉슨 독트린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뭔가 좀 완화된 교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막 스포츠 외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서서히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되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자, 박정희 정권을 계속 끌고 오고 3선까지 강행하면서 왔었던 명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였어요? 경제개발하고 반공이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한다. 김일성의 침입을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나 박정희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갔었는데 이건 뭐야? 지금 아시아 쪽에서 뭔가 화해 분위기가 막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북한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도 김일성도 원래부터 김일성 혼자만의 정권은 아니었어요. 북한도. 근데 김일성이 독재를 점점 강화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저 남조선의 미제국주의 국가들 이런 이 세력들을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형님 국가였었던 중국이 미국이랑 놀고 있어. 이거 참 난감하네.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점점점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난감하냐? 독재를 하고 싶은 거야. 독재를 하고 싶은데 내가 혼자서 다 해먹고 싶은데 근데
내가 다 해먹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뒷단원에서 얘기하는 거 미리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남북의 지도자가 깜짝 쇼를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측 대표가 비밀리에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어디요? 평양에 방문했습니다. 평양? 북한? 비밀리에 북한을 갔습니다. 오, 북한을 가다니. 더 놀라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누구? 설마 그렇습니다.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김일성을 만났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더 놀랄 게 있나요? 이제 곧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설마. 톡톡. 곧 통일이 될 겁니다. 왜냐? 통일의 원칙에 북한과 합의했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7.4 남북 공동성명이란 거예요. 갑자기 발표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좀 있으면 통일된대. 김일성 만나가지고 통일 문서 합의했대. 이게 뭐야? 그 전까지 반공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통일 얘기로만 가는 거야. 그죠? 어리둥절하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뭐지 싶은 것도 며칠, 몇 주 지나면 금방 사람이란 건 적응돼요. 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좀 있으면 통일되겠네. 실제로 북한 지역의 땅 문서가 거래됐대요, 당시에. 네. 통일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평양 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뭔지 모르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1972년 10월 달에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이게 10월 유신이에요. 왜 갑자기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까? 제가 3달 동안 얘기했죠. 뭐야? 좀 있으면 통일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왜 정치 활동 금지합니까? 통일을 임박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국민 여러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체제를 지켜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통일에 임박해 있는데 우리 체제를 굳건히 하지 않으면 북한 쪽에 맞춰가는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붙일 때니 다 찬성하세요. 헌법 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분은 뭐였냐면은 통일에 임박한 시점이니까 우리만의 체제를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재하겠다 이거예요. 헌법 개정,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싶어요. 이제 선거도 안 하고 싶어. 김대중 또 붙는 거 이제 싫어.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논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만의 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가 정치하는, 내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독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이 유신헌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거냐 헌법에 따라서 아니야. 왜냐하면 국민 직선제가 아니에요. 간선제입니다. 어디서 뽑냐? 국회요? 아닙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떤 기관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한대요. 헌법 바꿨어요. 그럼 이 기관에서 박정희가 뽑혀야죠. 이게 뭔데? 박정희 추종자 모임 같은 거예요. 실제로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관에서 박정희 후보가 출마해요. 대통령의 후보에. 박정희밖에 없어. 응? 이게 뭐야? 찬반을 묻는데 99.99%로 당선돼요. 99.99%로 당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 돼. 이상한 거죠. 이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 즉 박정희는 선거 같은 거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독재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임기는 6년인데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런 걸 연속해서 연임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 권한으로 선출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행정부의 우두머리죠. 국회는 국회의원이죠. 근데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을 깨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국회의원들 막 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국민들을 통제는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외출을 금지하고, 뭐 격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지. 왜냐면은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척척척 이런 거를 긴급조치권이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좋은 걸로 긴급조치권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유신헌법 이런 거 있죠? 유신헌법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긴급조치권 위반이에요. 유신체제를 비판하면은 잡혀가요. 예,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결론적으로 유신체제의 성립은 박정희 정권이 완전한 독재체제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선거도 없지요.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하죠. 이런 독재체제로 흘러가게 되었구나. 그러니 시민사회에서는요. 이거 헌법 바꿔야 된다. 독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이런저런 요구들이 나오겠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3.1 민주구국선언은요. 당시 야당 쪽 인사 및 시민사회 세력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이제 이 정권의 문제점을 촉구하면서 바꿔야 된다.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이런 선언문이기도 해요. 이건 뭐 사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렇지? 당시에는 비판하면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은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한다 라고 하면은 얘기해요. 너희들 인민혁명당을 만들었네? 그게 뭡니까? 니들이 만들었잖아. 저희가요? 아니 그냥 저희는 잘못된 거 비판만 했는데요. 만들었어. 그게 뭐냐?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기 위한 정당을 만들었대요. 그게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 조직이래. 이런 걸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관련된 사람들 사형. 이때 무시무시했겠죠. 말 잘못하거나 뭐 잘못하면은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예. 이런 유신체제의 탄압과 저항이 이어졌으나 워낙에 강력하게 박정희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서 이 유신체제가 흔들리고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1970년대 말로 접어들 겁니다. 당시 회사 중에서 YH무역이라는 한 가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YH무역에서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가 좀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당시 노동자들이 공장에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회사 문이 잠겨 있네? 당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너무 난감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어린 여자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이제 막 노동자로 막 일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은 약값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 있으면은 우리 동생이라도 성공해야 돼가지고 학비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희생했었던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난감하잖아요. 직장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떡해. 동생 학비 되고 어머니 약비 돼야 되는데 그리고 월급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지. 너무 억울한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를 어디다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사장님들 의견 중요하고 하니까 노동자들은 그냥 다 굴복하고 있어. 특히나 어린 여성 노동자들 더 무시당하겠죠.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억울한 마음에 어디를 찾아가냐? 야당을 찾아가요. 당시 야당 신민당을 찾아갑니다. 야당 신민당. 당시 신민당의 총재가 누구였냐? 김대중과 라이벌인 김영삼이에요.
이 김대중, 김영삼은 둘 다 같은 당으로서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운 정치인들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신민당사 가서 농성을 벌이는데 박정희가 당시 이걸 보고를 듣고서 뭔가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진압해. 전투경찰이 투입돼요.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망자가 벌어져요. YH 무역 사건이에요. YH 무역 사건은요, 폐업 조치에 항의했었던 노동자,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네요. 그렇죠? 아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린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이렇게 지금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렇지? 이게 YH 무역 사건입니다. 이 YH 무역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신민당의 총재였었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김영삼, 이 김영삼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몹니다. 이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다 알려야겠다. 폭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박정희가 보고를 들은 겁니다. 야당 총재가 외신 기자를 불러다가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고? 안 되겠어.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 야당 총재를 제명합니다. 국회의원에서. 이쯤 가면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부산과 마산, 김영삼 이분이 그쪽 출신이거든요.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부마항쟁이에요. 이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두 문자 딴 거예요. 부마항쟁이에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점 고조되고 확산됩니다. 박정희가 보고를 듣습니다. 아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마항쟁을 어떻게 진압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박정희 당시 수뇌부들 사이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막 있었고, 당시 대통령 박정희 궁정동 안가라는 곳에 이제 술자리 벌이면서 회식 같은 거 하려고 했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무슨 저런 일이 있었는지 총소리가 탁, 박정희가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는 사망하는 11.6 사태로 박정희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정권은요. 이렇게 유신체제가 붕괴됐던 거예요. 박정희 정부는 여기서 일단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잠깐 박정희 정부 경제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던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일단 중요하게 봤었던 게, 이 정권은요, 경제 발전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추진을 했다 그랬죠. 그거는 크게는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 2차 경제 개발인 60년대 주로, 3, 4차 경제 개발인 주로 70년대,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덩어리예요. 1960년대 주로 이뤄졌었던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요,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냐? 경공업이에요. 경공업 중심이다. 이는 기술 수준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섬유, 대표적인 게 당시 가발 이런 거였었어요. 많은 기술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노동력을 싼 값으로만 해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요, 우리 막 옷들 같은 거, 기성품들 막 엄청나게 비싼 것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보통 보면은 메이드 인 어딘가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거 많죠. 왜 그런 거예요? 그쪽이 노동력이 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만들고 섬유 이런 것들 만드는 거는요, 기술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거야. 왜냐? 우리는 이때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너무 싸. 싸게만 만들면 되는 거지.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우리는 목표가 수출로 돈 벌자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수출을 통해서 돈 벌자. 그러려면은 기반 산업시설이 있어야 돼요.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완공하고 이제 각종 물건 만든 거 수출로 하겠죠. 근데 주로 우리가 수출을 어디 하냐면요, 일본, 미국 이런 데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일대에 이런 공업들이 또 이제 서서히 집중되어 갈 겁니다. 자, 아무튼 서울과 부산 연결하면서 부산 쪽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공업지대들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무조건 가격만 싸면 돼요. 임금만 낮추면 물건 가격이 싸질 수 있어요. 품질은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좀 많이 싸네. 아이, 그러면 사지. 저임금이요.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줘야지 물건값이 싸지겠죠. 임금을 무한정 싸게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라. 월급이 얼마인가요? 월급 100원.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돼요. 싸긴 하는데 쌀값도 싸, 밥값도 싸. 그러면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줄 수도 있어요. 저고가예요. 곡식의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그러면 우리 경제개발은요, 누가 희생하는 거냐?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노동자 월급 적게 받고 농민들 쌀값이 낮은 수준이 되니까 농민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구나. 자, 이런 모습 속에서요, 임금이 낮고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했었던 이런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전태일입니다. 이 전태일이 보니까 노동자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과로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유독가스도 마시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방법이 없나 보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예, 노동자들의 권익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네? 그래서 전태일이 너무 반가운 겁니다. 아니, 이거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 사람들이 몰라서 안 지켰구나. 이거 지키면 됩니다 했더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면서 분신자살해서 경종을 울리기도 할 겁니다. 이 전태일의 희생 덕분에 쉬는 날이 생겼어요. 휴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 전에는 휴일이 없었나요? 없었어. 지금은 뭐 주 5일, 일부는 뭐 주 4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주 7일. 언제 쉽니까? 없어.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과로사로 죽어요. 실제로 그랬던 거야. 이 권익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겠지요. 그리고요, 당시에 많은 빈민들도 증가하게 됐는데 일단 산업이 발전하니까 공장이 많이 생기죠. 공장이 어디 생기냐? 도시에 많이 생겨요. 서울에도 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일자리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수도 서울이 해방 직후쯤에는 100만이었다가 점점 200만, 300만, 400만 2배,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증가해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증가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값이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서울 시민들 이주하라고 해요. 거기가 지금의 성남쯤이거든요. 안 가죠.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지 봤더니 수도도 없죠. 전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지역 주민들, 강제로 끌려갔던 주민들 시위를 벌이겠죠. 광주 대단지 사건이야. 광주에서 일어난 대단지 사건. 여기서 광주는 전라도 쪽의 광주 말고요. 경기도 광주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성남 쪽이에요. 이러한 일들까지 있었구나. 당시 사람들 어렵게 살면서 피해도 많이 겪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두 번째 덩어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3, 4차 개발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배포를 키우자. 그냥 옷 만들고 가발 만들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 우리가 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자. 우리도 좀 규모 큰 거, 중화학공업이요. 중화학공업은 덩어리가 크고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산업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포항 제철이에요. 포항의 제철소,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 철을 수출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이게 지금의 이 포항제철 이런 기업들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공업 중심은요, 당시에 중화공업 단지를 경상도 일대 지역에다가 이제 집중하면서 공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수출을 점점 늘려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시기쯤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석유가 많이 필요해요. 예. 석유는 공장 돌리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자체 원료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석유가 안 난단 말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석유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 어디냐? 주로 중동 쪽이에요. 근데 이때 중동에서 일이 터져요. 중동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동의 국가들은 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국가들은 주로 종교가 이슬람교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좀 특이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미국, 유럽 쪽이랑 좀 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막 지원해 주는 거야. 중동이 이제 그럴 거면은 석유 안 팔아. 석유 가격 올린다? 석유 가격을 폭등시켜버려요. 예, 이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석유를 많이 수출하니까 이거를 확 급격히 올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당시 1970년대 초에 결과물만 보자면 석유 가격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불리한 거야. 다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석유 파동이에요. 영어로는 오일 쇼크다라고도 합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 경제가 버티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이제 막 경제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경제가 이제 이러다가 망하겠어요. 방법이 있다. 저 중동 국가들로 가서 우리가 일하자. 이런 걸로 조금씩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화공업 중심으로 점점 발전시키고 위기도 극복하면서 결국에는요, 수출 10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되어 큰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출을 늘리고 이제 우리 경제가 점점점 성장하겠구나. 이때가 유신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유신체제, 박정희 유신체제 때는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또 내고는 있어요. 이런 약간 모순된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석유 파동이 또 벌어져요. 70년대 말에. 이거는 우리가 잘 못 막아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쯤에 박정희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1970년대부터 우리는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왜 갑자기 농촌이냐?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시는 성장하니까 농촌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새롭게 현대화시키자라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고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막 시작할 때 일본으로부터 돈 받아오고 한일 국교 정상화, 미국으로부터 돈도 받고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서독의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가 파견되는 거예요. 서독은 당시 동독과 서독, 지금의 독일이 분단되어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돼서 탄광에서 일하고 간호사로 가서 시체를 닦고 이런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눈물겹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정책들이 있는데요.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게요. 경범죄 처벌법. 당시는 유신체제 때 사회 분위기, 통제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런 복장들 통제하는 겁니다. 미니스커트도 막 단속하고 막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분식 장려 정책은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니까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쌀만 먹지 말고 밀가루 먹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라면의 보급이에요. 라면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죠? 이 라면이 이때부터 막 성장하게 돼요. 분식도 먹자예요. 밀가루도 혼합해서 먹자. 쌀만 먹지 말고. 쌀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교육 정책으로서는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는요, 교육의 이념에 반공의 이념을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그 전에는 시험을 봤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지 않는 제도로 개편되기도 하는 게 박정희 정부 때 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박정희 정부는요. 10월 26일 11.6 사태, 이 11.6 사태를 계기로 하여 박정희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박정희가 죽고 나서 급격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 영화 혹시 보셨다면 서울에 보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에요.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었는데 군부에서 권력을 차지하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군인 전두환, 노태우, 이들을 신군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니까 박정희가 공고하게 쌓아놨었던 이 엄청난 권력, 이게 갑자기 주인이 없어졌어요. 이걸 차지하겠다. 이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게 12.12 사태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제 우리가 권력을 다 차지할 거야.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계엄령이다라고도 하거든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차지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건데, 근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서울에도 봄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서울의 봄이에요. 왜? 박정희라는 유신체제, 암울했었던, 통제가 강했었던 이 시기가 이제 끝나겠다. 서울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겠다라고 했는데, 민주주의의 봄이 오겠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또 독재? 안 돼. 신군부를 몰아내야 된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당시 신군부 어떻게 하겠어요? 강경하게 진압 선포를 합니다. 각종 대학교에다가 이제 강경하게 진압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 다 처벌해서 고문하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당시 서울의 여러 대학교들,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유혈 사태가 나오겠다.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움찔했었는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 전남대와 같은 이런 학교도 있었거든요.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신군부에 대한 비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광주 지역을 봉쇄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을 투입합니다. 그게 테마에서 말씀드렸었던 광주 지역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예요.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하자 당시 대학생 및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저항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저항이 나오냐? 우리 현대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시민들이 총을 들어요. 전남도청에 당시에 무기고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무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맞서 싸우는 겁니다. 왜? 전두환 신군부가 막 특전사까지 보내고 막 헬기까지 보내고 막 조준사격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겠다. 시민군을 조직한 거예요.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들이 총을 든 사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냐? 태극기 들고 이런 거 시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총을 들고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죠. 이 5.18 민주화 운동 때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져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막 학살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용히 묻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택시 타고 쭉 몰래 잠입했었던 외국 기자 위르겐 힌츠피터, 이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었던 거죠.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는요, 당시 전두환 강경하게 진압합니다. 강경하게 진압하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이 전두환은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마치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던 것처럼 그런 수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줄여서 국보위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상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통제하겠다.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거든요.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알리고 싶냐? 내가 권력 장악하니까 좋아졌잖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사회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겠다. 이들을 잡아들여서 교육하겠다. 근데 누구를 잡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길거리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이러고 딱 있어. 좀 불량한 자세. 쟤 잡아와. 왜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아니 제가 왜? 가서 이제 확 고문받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민간인 피해도 있었구나. 아무튼 당시 전두환 이런 국보위라는 거 만들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막 행사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해요. 가만, 근데 헌법을 개정했다는 얘기를 안 했죠? 아직 유신헌법이에요. 그럼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전에 박정희 유신체제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근데 전두환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지 헌법은. 헌법을 개정합니다. 전두환이 자기만의 헌법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8차 개헌 헌법이에요. 자, 내용을 볼게요. 여전히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지 않아요. 전두환. 근데 이전에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였었죠. 그냥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불리는 기구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조금 기네요. 7년 동안 오래 해먹겠다요. 하지만 한 번만 할게. 7년 단임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에 선출이 돼요.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겠죠. 이 전두환 정부 시기 때는요. 언론의 통제가 극심했어요. 당시 전두환 정권 때는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다가 지침을 내려줘요. 이거 보도해. 이거 보도하지 마. 보도 지침이에요. 언론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제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는 언론이 아닌 거죠.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전두환 정부 때의 독재 정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은 시민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유화 정책은 풀어주는 정책이에요. 너희들 재밌는 놀이거리 줄게. 국민 여러분 재밌는 놀이거리 던져주겠습니다. 나를 욕하지 말고 나를 감시하지 마세요.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프로씨름 이런 게 출범해요. 프로스포츠라고 하거든요. 프로스포츠가 출범하는데 왜? 야구 보고 놀아요. 그리고 이때 막 뭐 술집, 유흥업소 이런 것도 많아져요. 네. 술 먹고 노세요. 야구 보고 노세요. 저도 뭐 야구 좋아하지만 처음 시작은 좋지 않은 의도였었어요. 이게 당시 유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정부 때 경제는 어땠나요? 놀랍게도 경제가 좋아요. 왜요?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었겠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좋았어요. 달러의 가치가 낮은 수준, 달러의 표기되는 게 환율이 우리에게 기업하기에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저달러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석유 가격이 이전에 오일 쇼크 다음에 이제 쭉 떨어져요. 금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기업들이 대출받기가 유리해져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지표가 낮은 수준으로 가면서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는요. 3조 호황으로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두환 정부 후반기 때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직선제 개헌 요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라. 예, 대통령 선거는 전두환 정부 당시에 선거인단에서 간선제로 한다 그랬죠. 전두환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냥 전두환 정부 때 2인자가 대통령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시민들이 뽑은
이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 시위 이런 것들이 전두환 정부 후반기 때 계속 나오게 돼요. 당연히 경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진압하겠죠. 강경 진압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당시 이 명문대생 서울대 한 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취조를 받아요. 어라? 그런데 고문이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당시 경찰이 어떻게 발표했었냐? 책상을 턱 치니까 놀라서 죽었다. 이게 뭐야? 거짓말도 좀 잘해야지. 지금 나오는 내용은 혹시 여러분 영화 1987 보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아닌 것 같은데? 한 의사가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고문이다.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일파만파 확산되는 거예요. 이 정권은 살인 정권이다. 박종철을 살려내라. 이 정권은 살인 정권이다. 라면서 시위를 이어가며 한편으로는 직선제로 바꿔라.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걸로 헌법을 개정하라. 라는 요구들이 점점 나오는 겁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 발표합니다. 헌법 개정은 과연 안 돼. 돌아가. 4.13 호원 조치예요. 4월 13일에 당시 헌법은 보호하겠다. 수호하겠다. 즉 헌법 개정은 없어. 시민들의 요구 물리치겠다. 현행 당시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시위 중단하겠습니다. 할까요? 그럴 리가. 이 호원 조치 철폐하라라는 요구 시위가 점점점 거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가에서 시위가 점점 크게 확산되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명문대생이 또 죽습니다. 연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학생들 점점 희생이 늘어나니까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이 시위 민주화운동을 6월 민주항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6월 민주항쟁 때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박종철, 이한열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6월 10일에 이 6월 달에 이 시위가 점점 확산되는데 당시 구호가 4.13 호원 조치, 호헌을 철폐하래.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가겠다. 호헌 철폐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점점 시위대들이 확산되자 당시 전두환 정부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겠다라는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걸 발표해요. 이게 6.29 선언이에요. 근데 왜 노태우가 합니까? 노태우가 2인자였어요, 당시. 당시 전두환 정부, 이 집권당의 당시 우두머리가 노태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헌법이에요. 대통령 직선제죠. 그 다음에 지금 5년, 한 번만 할 수 있죠. 5년 단임이에요.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뽑을 수 있게 한 게 이러한 민주화운동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래, 우리는 민주화, 민주주의 정부로 바뀐 거예요, 다시. 이런저런 희생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대통령 선거해야 되겠죠. 당시에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그냥 당선.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의 2인자 노태우가 대통령. 노태우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김영삼과 김대중 이 두 분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둘 다 나왔어요. 본인이 되실 것 같아. 그 다음에 노태우 이분이 또 이 보통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약간 좀 그 이미지 변신을 잘 하셨어.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이게 뭐야? 조금 이상한 결말이에요. 전두환의 2인자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당선되는 이런 결말. 노태우 정부가 그래서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요. 노태우가 당선이 됐네요.
자, 노태우는 당선이 되었지만 야당 세력들이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총선을 거치는데 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 정당 여당의 의석수보다 높게 되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야당이 뭐 할 거냐면요. 5.0 청문회 같은 걸 막 할 거예요. 5공화국인데 이전 전두환 정부 때거든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문제점들, 비리, 그 다음에 뭐 막 하다 보니까 막 5.18 민주화운동 뭐 이런 것도 유혈 사태도 있었네. 이렇게 낱낱이 비판하는 청문회를 국회의원들이 막 하는데 노태우가 누구였어요? 전두환 정부 때 2인자였었거든요. 노태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야당들을 끌어모읍니다. 우리 쪽으로 와. 다음 대통령 할 수도 있잖아. 이게 3당 합당이에요. 김대중 쪽 당을 제외하고 김영삼과 그 다음에 노태우 당시 집권 여당 그리고 김종필이라는 당시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이쪽 당들이 연합해가지고 3당 합당, 예, 거대 여당을 만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개편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김영삼 이분은 여당으로 가셨네? 즉 노태우 쪽으로 가셨네? 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또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호랑이를 잡으실려나? 그건 좀 이따 기다려보세요. 아무튼 김영삼이 노태우 쪽 편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태우 정부 때는요, 이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였었던 서울올림픽을 개최합니다. 1988년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했었죠. 우리가 개최했었던 큰 국제 행사, 스포츠 몇 개 있었죠. 서울올림픽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2002년 월드컵 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 시작 올림픽 개최합니다. 이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 있어요. 바로 소련과 중국을 참여시킨다. 이게 뭐냐?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전 올림픽 88년 이전이 84년 LA 올림픽이었었어요. 그 더 이전 올림픽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었어요. 공교롭게도 미국과 소련에서 열렸었던 올림픽이었었네. 미국에서 열렸던 올림픽에는 소련 국가들이 불참합니다. 소련 국가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는요, 미국 쪽 국가들이 불참해요. 여기서는 다 참여시키자. 회원국을 늘리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올렸었던 올림픽에 공산주의 국가들로 참여합니다.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여러 그 기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참여한다. 물론 북한은 빠지는데 이 서울올림픽 개최로 공산주의 국가들도 참여하네요. 이 정부의 정책을 보려고요. 북방 외교 정책입니다. 자, 북방 외교 정책은요, 북쪽의 국가들과 외교 정책 관계 수립하자라는 건데요.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국가들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국가들과도 수교하겠다. 이 노태우 정부 때에는 그래서 공산권과 수교해서 친구를 맺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점점점 확산될 때입니다. 왜냐? 이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움직임이 이제 끝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북한과도 뭔가를 하겠죠. 그건 다음 단어에 나올 겁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 다음에 누가 당선되냐? 김영삼이 당선됩니다. 김영삼은 노태우 쪽 편으로 갔나요? 그래요. 그 김영삼입니다. 자, 근데요, 진짜 이분이 호랑이를 잡는지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바로 잡겠대요. 뭔가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터넷 지금 찾아보면은 뭐 컬러 사진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일제 때 그거 조선 총독부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요.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어디다 만들었냐? 경복궁 앞에 만들었어요. 경복궁을 딱 가리고 있었던 거지. 일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쓰려고 정말 공들여 만든 것 같아.
근데 일제가 패망했잖아요. 우리가 광복을 맞았잖아. 그리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남아있네요. 건물을 단단하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정부 청사로 써요. 6.25 전쟁 때에도 파괴되지 않아요. 일본 애들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정말 진심이었나 보다.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나중에 뭐로 쓰냐? 박물관으로 써요. 뭔가 좀 이상한데? 예. 김영삼 정부 때 이거 철거하자. 그래서 지금은 경복궁, 그 다음에 이순신과 세종대왕 동상 이렇게 있잖아요. 예, 거기 광화문 광장.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자. 그래요. 잘하셨네.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전격 구속시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홀로 들어가셨나 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두 전직 대통령들이에요. 이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킨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때도 학살도 있었다. 뭐 이런저런 것들, 비자금도 있었다. 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으로도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금융실명제. 이 금융실명제 지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정책이거든요. 금융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뭐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이름 뭐로 합니까? 뭐로 하긴요?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하죠. 실명으로 하죠. 옛날에는 실명이 아닌 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실명거래 이거는 가명으로 해가지고 막 뒷돈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못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투명한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래, 우리 경제 자신감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대. 경제협력개발기구, 영어로 OECD라고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기구. 이 기구는요, 경제를 협력하고 교류하기 위한 국제기구인데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이 기구는 선진국들 중심으로 만든 경제기구예요. 우리가 여기에 가입하겠다라는 거는요, 선진국 경제클럽에 가입해서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발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경제도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제도 풀고 잘못된 것도 시정해서 우리가 선진국처럼 더 도약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네. 우리는 경제가 당시 선진국 수준이 아닌데 선진국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시기 때 우리 기업에 투자했었던 또는 우리 주식에 투자했었던 외국인 자본들 보니까 한국 경제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됐네. 당시 정부. 우리는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외국의 자본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해요.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 부실하다. 점점점 외국의 자본들이, 즉 미국 달러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환, 외국의 화폐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환율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화폐 원화, 외국의 화폐 달러, 이 교환 가치를 환율이다라고 하는데 이 환율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달러가 너무 부족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달러로 진 빚이 너무 비싸지는 현상이 나오네요. 자, 쉽게만 이해합시다. 지금 경제 시간 아니에요? 외국 달러 자본이 빠져나가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겨버린 이런 비상사태, 외환위기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외환위기가 발생해요. 왜? 달러 환율 여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외국에 빚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너무 비싸졌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파산하겠어요. 이때 등장한 게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여기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대한민국가 달러 없지? 빌려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너 뭐 믿고 빌려주겠니? 저 대한민국이에요. 저 갚을게요 잘. 못 믿겠어. 지금 니네 거의 망했잖아. 빌려주는 대신에 경제를 다 바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왜?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기업들 다 망하게 내버려둬.
부실 기업들 싹 다 정리해. 아니 그러면 경제가 큰일 폭망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 이게 IMF 외환위기예요. 네. 부실 기업들 정리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이때 경제가 완전 폭락한 거예요. 그리고 요 해 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었었다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정부가 출연합니다. 이 김대중 정부는요, 야당으로서 정권을 바꿨었던 최초의 사례예요. 선거를 통해서. 이 김대중 정부, IMF 외환위기로 국민의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이 대통령이 딱 됐을 때에는 이제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을 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 어떻게 합니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 어려워서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최저한의 그 수준은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만듭니다. 왜? 이거는 IMF 외환위기로 국민의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생기는 문제, 이것을 극복하려는 안전망 조치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합니까? IMF 외환위기를. 달러를 갚아야 돼요, 우리가. 달러가 없어가지고 외국 돈이 없어가지고 생기는 문제란 말이죠. 기업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기업 내에 노동자들이 있어요. 노동자도 같이 협력하자. 우리 셋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노동자, 회사, 정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는 거예요.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자. 노동자들 너무 힘든데요. 회사도 너무 힘듭니다. 정부도 너무 힘듭니다. 조금씩 힘든 거를 분담하자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서히 극복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출범 좀 전부터 민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외환이 없어요. 즉 달러가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달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 있는 금덩이를 다 팔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 돈을 확보할 수 있어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집에 금덩이가 없는데요. 돌반지가 다 있습니다. 네. 돌반지 다 금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팔자 이거지. 그거 갖고 있어서 뭐하냐. 국가를 위해서 내놓자 이거죠.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내놓자라는 거는 일찍이 저 앞에 근대 시기 때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죠. 현대사판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국가의 빚, 환율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의 창고 털어가지고 이거 내자 이거예요. 돌반지 내자.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금을 팔아가지고 달러 이걸 만들자 이거죠. 네, 금모으기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 때 IMF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돈 빌려줬던 거 다 갚아버려요. 네. IMF가 깜짝 놀랐어. 벌써 갚았어? 끝났습니다. 어둠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축제가 열린 거죠. 그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요 다음에 이제 요쪽 당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요, 여러 가지를 많이 개혁하려고 했었어요. 이 당시 일단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자체부터 이분은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고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었던, 변호사 활동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사회의 그 모순점들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좀 많았었어요. 일단 첫 번째 호주제 폐지. 호적 호주 이런 거 있죠. 보통 이제 남자 호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좀 불리한 경우들이 많다라면서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 FTA라는 거는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라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는 전 세계에서 금융거래, 상품거래 이런 게 자유롭게 무역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었던 거거든요. 아니 금융거래 이런 거 막 활발한데 여기서 이제 막 부실 기업들 나오고 여전히 국가가 막 지원해주고 해서 이제 성장한 이런 기업들 이거 안 돼.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맞서서 공정한 무역에서 자유로운 무역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체결하자.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세 없애자. 우리 기업도 나가서 수출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 들어와. 우리도 나간다. 우리 기업들 이만큼 이제 성장할 수 있어. 기업들아 열심히 할 수 있지. 이런 게 FTA예요. 네.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마트에 뭐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냐? 와인이 풀리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와인? 여러분 와인 하면은 프랑스 와인도 있는데 칠레산 와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칠레 와인이 관세 없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였구나. 우리 생활 속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조치들이 있는데 이건 간단히만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쪽, 요쪽 당이 아닌 다른 쪽에서 요쪽에서 이제 다시금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정권 교체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 이명박. 예,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죠. 이 시기 때는요, G20 정상회의. 예,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20번째 안에는 드나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런 회의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회의가 이명박 정부 때 개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었다. 자, 요게 현대사와 관련한 그 정권의 변화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 여기까지 보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부터 쭉 뒤에 내용까지 봤죠. 자, 이와 관련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정부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 정부 뭔가 보니까요. 포항제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제 70년대에 나왔었던 이런 경제발전의 모습이었구나. 석유 파동이 있었네.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 영어로 오일쇼크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 이거 1970년대 중화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모습이고요. 자, 당시 정부다라고 하면요. 박정희 정부겠죠? 박정희 정부인데 이제 1970년대 얘기를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와 관련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이다. 요거는요, 민주화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박정희 정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에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이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정책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3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다라고 하면요. FTA, 즉 이건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여기서 우리가 대처하자라는 그 이후의 내용. 그 다음에 4번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때에 참가하는 노동자다. 민주노총이다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역시 이제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이제 만들어져서 이후에 합법화 될 거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박정희 정부 시기 때에는 불가능하겠죠. 봐봐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은 박정희 정부 때에는 없습니다. 이때는 노동자가 탄압받는 시대예요. 5번 보세요. 정부의 도시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광주 대단지 이주민이다. 이거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봤었죠. 여기서 광주가 이제 성남 쪽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역의 주민들 강제로 이주당했네요. 거의 반강제로. 거기에서 이제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시위를 벌였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 때 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2번 문제. 밑줄은 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들으라.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 이 유신헌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권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유신체제이겠죠, 당연히.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그래요. 유신체제와 관련한 내용을 잘못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1번 보겠습니다.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 YH 무역 사건은 유신체제 말기. 이때 있었던 사건 맞습니다.
2번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렇죠. 유신체제 때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서명운동도 있었고요. 이거 말고 이제 5번에 3.1 민주구국선언과 같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선언도 있었습니다. 4번 내용은 뭡니까?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을 계기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야당 총재가 김영삼이죠. 그래서 YH 무역사건, 김영삼 의원 제명, 그리고 부마항쟁 이런 거 봤었고요. 그리고 박정희가 죽었네. 12.6 사태 이런 걸로 이어졌었죠. 자, 그래서 1번, 4번 그리고 2번, 5번 전부 다 유신체제 때 있었던 일이구나. 3번은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60 국민대회, 6월 민주항쟁에서 봤었던 4.13 호헌조치 철회하라. 전두환 정부 말기 때 있었던 6월 민주항쟁. 따라서 3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무슨 당시 시사 만화가 있는데요. 이게 뭘까?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대요.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 폐업 조치에 맞서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했대요. 마지막에 단서가 나왔네요. YH 무역사건을 얘기하고 있구나. YH 무역사건, 당시 노동자가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다가 노동자들이 이제 피해를 겪기도 했었던 유신체제 말기 때의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 이후의 사실이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좀 아까 정리했었는데요. YH 무역사건, 그 다음에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었다. 그리고 부마항쟁으로 이어졌었네요. 그리고 12.6 사태. 이렇게 해서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2번은요.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인데 요 이전, YH 무역 이전의 사건입니다. 3번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였다. 요거는 장면 내각과 관련한 내용이죠. 왜냐? 헌법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라고 규정했었던 3차 개헌 헌법이 있었잖아요. 4번에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6.3 시위는 굴욕 외교에 반대했었던 그 시위로서 박정희 3공화국식입니다. 유신체제 이전의 시기를 3공화국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점이 조금 다르고요. 요 사건 이후가 아니구나. 이전입니다. 5번도 전태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하였다.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요것도 박정희 3공화국 시기에 해당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YH 무역 사건 다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때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정부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분들 지금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힘들었지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간 통행금지 해제했던 정부 시절 기억나는가? 야간 통행금지는요. 야간의 통행을 금지했었던 이전의 모습 정책이 있었는데 12시 되면은 통행을 금지시켰어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막 술 먹고 막 유흥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정부 비판하지 말고 술 마시고 노세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출범, 프로스포츠 출범이야. 이거 그거구나. 유화책이구나.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유화책이구나. 야간 통행금지 해제, 프로스포츠 출범, 그리고 삼청교육 때도 언급해 드렸었죠.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 때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1번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뒤에 통일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 해당합니다. 2번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요거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라고 봤었죠.
3번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요거는 뭐 필수 암기까지는 아닌데요. 이거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이거 어떤 사고 중에 이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4번 보도 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죠. 언론에게 이렇게 보도해 저렇게 보도해 하면서 당시 전두환 정부가 이를 많이 통제했었다라고 봤었죠. 5번의 호주제 폐지는 이제 한참 뒤의 모습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정책. 자, 답은 4번. 5번 문제. 다음 자료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규탄하고 있대요. 보니까 계엄당국은 피 맺힌 소리를 들으래요. 계엄령이 있어가지고 막 지금 통제를 하고 있나 봅니다. 무차별 사격까지 가했어요. 야, 이거 너무하네. 계엄당국 정부는요,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 염원을 묵살했대. 폭력으로, 그치? 우리를 폭도로 몰지 말래요.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을 뿐이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란 단서가 나죠. 자, 그러면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내용 그러면요. 시민들이 무장했다. 총을 들었네요.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네요. 나머지 볼게요. 1번. 호헌철폐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요거는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라라는 이런 요구였었죠. 자, 이번에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 김영삼. 그러면 이 시위는요, 유신체제 말기 때 있었던 부마항쟁이죠. 4번에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예, 경무대는 옛날 대통령의 거처 공간, 청와대 이전에 있었던 경무대. 요거는요, 참고로 4.19 혁명 당시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5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그래요. 6월 민주항쟁 때 박종철, 이한열이 희생됐다라고 봤었죠. 자, 답은 5.18 민주화운동을 고르는 3번이었습니다. 6번. 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은폐 조작, 호헌조치 규탄, 4.13 호헌조치 무효라고 선언. 그럼 뭐 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바꿔라.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민주화 운동은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자,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결과적으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선언을 발표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되죠. 그러네. 이 개헌, 즉 9차 개헌인데 이 개헌의 내용이 지금의 헌법이라 그랬어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다. 자, 그래서 2번이 되네. 1번은요.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허정과도 내각. 왜? 이승만이 하야해서. 4.19 혁명의 결과였었어요. 3번이요.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뭔가요? 김영삼 제명 부마항쟁. 4번은 관련 기록물이 3개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요거는 뒤에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볼 건데요. 어떤 기록물이 있냐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이런 것들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5번에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계기를 가져왔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4.19 혁명 얘기하는 거죠. 자,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무엇인가? 자, 정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찾았는데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었대요. IMF 지원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지원을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IMF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하겠죠. IMF를 통해서 외환이 부족한 거를 지원을 받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문제점들. 바로 IMF 외환 위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IMF 외환 위기, 즉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었나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라고 봤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정책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러면 IMF 외환위기와 관련한 내용들 어딨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외환위기가 벌어져서 생겼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재헌국회 활동하던 시기, 6.25 전쟁 전에 해당하네요. 가나 사이에 한일 기본조약은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6.3 시위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 봤었죠. 그래서 일본에게 돈을 받기도 했었다. 자, 다음에 나다의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요. 당시 박정희 정부 70년대 중화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다라는 거는요. 요거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모습으로 봤죠. 그 다음에 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요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 때와 관련 있는 주제라고 봤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대통령은요, 신년사에서 월드컵 부산아시안 게임 개최로 국군 융성의 한 해를 만들고자 강조했대요. 이 월드컵 개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좋은 점들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개최가 있었던 2002년 요 월드컵이구나. 그럼 이 정부는요, 바로 김대중 정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정책으로서 이 김대중 정부는요,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이 지원받은 걸 다 갚았구나. 자, 근데 서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행한 이런 제도가 있었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국민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런 김대중 정부 때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호주제 폐지. 이건 노무현 정부 때 해당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대학 졸업정원제. 이건 뭐 주요 포인트까지는 아닌데요.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교육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요.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교육 정책으로 앞서 잠깐 봤었어요. 시험을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중학교 진학하던 것을 없앴던 이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노무현 정부 시기 때 호주제 폐지. 이 여성들이 너무 불리하다 이런 것을 반영했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대중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